그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하고도 7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달려가 아들 네배가 실종된 것 같으니 찾아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성인이기도 하고 단순 실종이라 당장은 접수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 무슨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니 집으로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른한 말투에 시큰둥한 태도까지 제게는 그것조차 너무나 큰 상처가 됐죠. 60대의 여자가 30 넘은 아들 내외를 찾는 게 우스워 보인다는 거 저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불안함이라는 게 희한하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 나간 흔적도 외출 준비한 기척도 없이 호련하게 사라져버린 그 아이들이 너무도 이상했으니까 말이죠. 저는 집구석에 앉아서 온갖 안 좋은 상상을 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나가서 찾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니던 회사는 이미 그만둔 상태였고 며느리의 친구들은 저 역시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전에 짧게 일을 했던 횟집 사장님은 이러셨죠. 요즘 2030 애들이 힘든 거 견뎌요. 특히나 현수 걔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좀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책임감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은 그렇지만 같은 아이 키우는 부모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리 생각하고 마세요. 또 동네에 저와 가장 친했던 옆집 할머니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유 막말로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 하겠어. 여자도 발랑 까져서는. 그러게 내가 현수 엄마한테 몇 번을 말해. 관상이 그렇다고. 분명 그 며느리가 꼬여서 아들 데리고 도망간 거야.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아유, 우리 며느리 그런 아이 아니에요. 진짜 같이 있다 보면 무슨 내가 그 며느리가 밤마다 몰래 집 뒤에서 담배 피우고 들어가는 거 봤다고 했지. 어떤 나이 많은 남자랑 시시덕거리는 거 분명히 목격했고 사람 겉으로 봐선 몰라. 물론 그 여잔 겉으로 봐도 아니긴 했지만 옷차림도 그게 뭐야. 결혼한 여자가 조신하게 옷을 입어야지. 똥꼬 보이는 치마에 찢어진 스타킹에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둬. 다 큰 애들을 왜 찾아? 그 밖에도 시집살이 때문에 결국 여자가 못 버티고 나간 거다. 요즘 애들 하는 짓이 다 그렇다. 아들 행실도 평소에 안 좋았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겨라. 그런 말만 들으면서 저는 실종 신고가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길 기다렸어요. 헌데 바로 그 전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절대로 저희 찾지 마세요. 혹여나 경찰에 찾아갈 생각은 더욱 말고요. 현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런 거 맞지? 엄마한테 말이라도 해줘. 사고 친 거야? 그럼 그것도 엄마 아니면 누가 해결을 해? 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저예요, 세희요. 아가니? 너 감기 기운 있어서 아픈데 몸은 좀 괜찮아? 제가 묻자 대답 대신에 긴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님, 저 솔직히 어머님 이러는 거 싫었어요. 어머님이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 저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그냥 저희끼리 따로따로 살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리 생각해 주시고 연락 끊어주세요. 그, 그게 진심이니? 그럼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모셔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희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자 잘못 만나 아들이랑 인연 끊겼다고 그리 여기면서 잘 살아주셨으면 하고요. 용서해달란 말도 안 할게요. 용서 못 받을 거라는 거 잘 아니까요. 그럼 잘 지내세요. 이어 바로 전화가 끊어졌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몇 분을 멍하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조차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며느리에게 정말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자 들어간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시어머니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린 제법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며느린 하고 다니는 옷차림부터 시작해 담배를 달고 살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렸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았죠. 누군가의 행실을 지적하기에 앞서 제 아들 현수도 그리 좋은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방이라며 진득하게 한 곳에서 일하는 법이 없었고 욱하는 성격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통에 사고도 여러 번 쳤죠. 현수가 중학교 시절부터 군대 가기 직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현수는 오히려 그런 제게 적대감을 드러냈죠. 내가 잘못 안 했어. 저 자식이 먼저 내 친구 돈 빼앗았고 난 응징을 했던 거야. 왜 엄마가 무릎을 꿇고 빌어? 왜? 짜증나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현수야, 그래도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일이야. 됐어. 차라리 교도소 들어가는 게 나아. 저런 놈한테 10원도 합의금으로 주기 싫어. 자존심 상하게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잖아. 폼 안 나니까 합의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런 짓도 하지 마.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해결할 거야. 따지고 보면 아들도 억울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현수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섰던 거였어요. 돈 빼앗긴 친구, 두들겨 맞고 와서 병원에 입원한 지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문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현수의 성격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너 정말 멋지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에 굶주린 사람처럼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다 보니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엄마, 나 돈 좀 줘요. 솔직히 이 나이에 국산차? 이건 너무 짜치잖아. 테슬라 하나 정도는 뽑아서 이왕 타고 다니는 거 좀 멋지게 살게. 내 얼굴에 내 키에 국산차? 어울리긴 해?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자동차. 그리고 지금 있는 차도 구매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유지비에 보험비도 나한테 탔으면서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너 그거 사주면 무슨 일이든 한다고 나한테 약속했었어. 기억 안 나? 근데 너 약속 지켰니? 나도 지키고 싶었지. 근데 그 새끼가 외국인 노동자한테 돈을 안 줬다니까요? 요즘처럼 글로벌한 시대에 인종차별하는 사장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해? 그러게 내가 나 혼자 사업하고 싶다고 좀 지원해 달라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엄마도 일부분 책임이 있죠. 현수, 너 정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진짜 왜 그래? 엄마, 인생은 한 방이야. 이왕 태어난 거 좀 멋지게 살고 싶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아직 빌빌거리니까 여기저기 무시당하는 거라고. 자동차가 바뀌면 날 대하는 태도도 바뀔 거고. 그러니 제발요. 어? 아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 때문에 그런 아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솔직히 제 글솜씨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제대로 그 성격을 묘사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왜 그 말티즈 있죠? 몸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운 것 없이 앙칼지게 짖는 그런 강아지 말입니다. 자기 체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성질 내고 덤비는 걸 보면 꼭 우리 아들 같았죠. 어느 정도 공포는 있지만 어떨 땐 하찮고 귀여운 느낌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며느린 광견병 걸린 사냥개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 거예요.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물 것처럼 위협적이진 않은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저에게 인사를 하러 온 첫날도 식사 후 흡연까지 하고 온 걸 보고 보통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곁에 있던 아들이 당황해서 담배를 기호식품이라며 제게 진땀을 흘리며 설명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들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다른 말을 꺼냈죠. 엄마, 내가 이번에 들어간 회사에 미친 상사가 하나 있거든요? 본인은 일도 안 하면서 아랫사람 들들 볶는 그런 미친놈.
글쎄 내가 지각 한 번 했다고 정강이를 때렸다고. 앞코가 뾰족한 구두굽으로. 겨우 3분 늦은 걸로 지랄을 했다니까. 들어보니까 소문도 좀 그래. 딱 한 사람 찍어서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는 사람이래.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내가 언제 한번 날 제대로 잡으려고. 참교육은 이럴 때 하는 거잖아. 현수야, 너 또 그만해. 에이, 엄마. 그런 놈은 한번 제대로 밟아줘야 한다니까. 힘엔 힘으로. 몰라요? 인사를 온 며느리는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나른하게 앉아 있었고, 아들은 툴툴거리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었어요. 저는 골머리가 지끈거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제 아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콱 계단에서 밀어서 죽여버려.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뭘 알아듣겠어? 응징할 거면 근본을 없애는 게 좋지. 제대로 밟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들은 그 말에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죠. 왜 그렇게 살벌하게 말해? 자기야, 엄마도 있는데. 죽이지도 못할 거면 그냥 두란 말이야.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무슨 복수를 하겠다고? 우리 집에 날 잘 들여놓은 칼이 있는데 그거 들려줄까? 어? 아니에요. 난 그 정도로 미운 게 아니라 그럼 입 딱 다물어. 야, 그래도 남자가 그런 문제 정도는 딱, 어? 알아서 딱 가오가 있는데, 그걸 참고 있어? 이때 며느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비빌 구석이 있으니 발광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만 드는데 엄마 이러면서 징징거리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사고치기 바쁜 거지. 그게 가오니? 그게 남자야? 차라리 칼로 쑤시고 한번 들어갔다가 오고 그런 말을 하든가. 부모 잘 만난 덕에 빨간 줄 하나 없이 서류 깨끗하면서 입으로만 사람 쑤시는 짓 하지 말라고. 자기야, 더는 쪽팔린 짓 하지 마. 거친 말투에 불량한 태도, 아들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보통은 눈이 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때 그 아이가 너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아들은 제 남편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려 죽여도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물론 남편은 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끔찍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인간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와 시아버님의 허무맹랑한 약속 때문이었고요. 커서 우리 아들, 딸을 꼭 결혼시키자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게 유언이 되어버렸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친정과는 달리 동네에서는 알부자라 소문이 자자한 게 저희 시댁이었어요. 하지만 쌀 떨어질 걱정만 안 했을 뿐이지 그곳은 지옥이었죠. 일단 남편은 남봉꾼이었습니다. 동네에 치마 두른 여자란 여자는 다 건드리는 쓰레기였거든요. 저와도 결혼하고 딱 3달을 자라더니 그 뒤론 나가서 들어올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제 탓으로 돌리시더군요. 하루는 밤에 자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절 억지로 깨우더니 소리를 지르셨죠. 넌 지금 내 아들이 집에도 안 왔는데 잠이 쏟아지니? 참 팔자 좋다. 팔자가 늘어졌어. 아니, 오늘도 안 올 것 같아서 어제도 기다리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게 누구 탓이야? 너야, 너! 너 때문에 내 아들 안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며칠이고 밤을 새서라도 기다리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지. 어쩜 이렇게 양심이라곤 쥐똥만큼도 없니? 죄송해요. 일어나 있을게요. 우리 봉남이가 너랑 결혼하기 전엔 적어도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없어. 술을 진탕 퍼먹어도 새벽 닭 울기 전에는 그래도 귀가를 했었다고. 네가 애를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멀쩡하던 내 아들이 밖으로 나들겠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은 따신 집밥도 못 먹고 살잖아. 그게 아니라 그 애가 다방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해서 그냥 몇 마디만. 만나면 어때서? 그리고 걔가 좋아서 만나겠어? 능력이 있으니 여자들이 들러붙는 걸 어쩌겠냐고. 여자가 좋다고 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 있어? 너 솔직히 볼 게 뭐가 있니? 죽은 내 남편 빌어먹을 유언 아니었음 너 같은 며느리 줘도 안 가져.
싸구려 이불 한 채 해오는 것도 손 벌벌 떨면서 겨우 해온 게 너야.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기라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기랬니? 그저 집에서 쌀이나 축내는 주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 사람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타박년들 하는 거 보고 차라리 배워. 걔들은 잘만 임신해서 나한테 돈 받으러 오는데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본인이 잘못한 걸 따져야지 내 아들 탓만 하고 자빠졌어? 솔직히 내 아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자기가 고르고 골라도 잘 살까 말까 한 게 결혼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게 안방 들어와 앉았으니 내가 생각해도 내 아들이 더 불쌍하지. 자기 며느리에게 다방 여자들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의 시어머니였으니 그 시집살이는 얼마나 고됐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구나 남편은 여자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이 잘 살았으니 그냥 놀고 먹었어도 되겠지만 그놈의 허세가 문제였거든요. 그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시작한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기 일쑤였고 시댁의 돈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었는데 돌아가신 후부터는 고삐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저희 아들도 딱 그런 부분만 남편과 쏙 빼다 박은 거였고요. 그나마 저는 아들에게 크게 뭔가를 내어주지도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뭐든 다 퍼주시지 못해 안달이셨죠. 남자가 야망이 있는 건 난 좋다고 본다. 몇 번 망했다고 우리 집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내 아들은 뭐라도 될 놈이야. 그러니까 너도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 주라고.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이고 네가 죽상 쓰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알았니? 하지만 어머님, 그 사업 내용이 아무래도 좀 무슨 빙하수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땐 사기꾼들이 그 사람한테 사기치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오냐 오냐 해줬더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그걸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 무슨 외국에서 들여온 귀한 거라고 하고. 외국 사람들 키 크고 피부도 좋고 그런 이유가 다 그 물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 않니? 내 똑똑한 아들이 왜 사기를 당해? 하지만 암도 치료하고 탈모에 피부병에 무슨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건 좀 시끄러. 네가 과학자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고 하잖아. 그게 좋다고. 알겠는데 그 사람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해요. 왜? 아주 저주를 퍼붓지 그러니? 이러니 내 아들이 마음 못 잡고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지. 뭐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살림 불려보겠다는 내 아들 응원을 못 해줄 망정. 발목 잡고 늘어지는 게 조강지처가 할 일이니? 내가 네 남편이라도 입맛 뚝 떨어져서 너랑 같이 밥도 안 먹지. 이러니 남자가 기운도 다 떨어져서 내내 골골거리는 거고. 시어머니는 잘 되면 본인과 본인 아들이 잘난 탓이었지만 잘못되면 모두 제 탓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몇 번은 뜯어 말리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던 겁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은 못했어요. 뭐 지금이야 당연히 사기라는 걸 다들 알겠지만 그땐 정보도 많이 없었고 신문에 기사 한 줄이면 모두가 진짜라고 믿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린 것은 남편의 주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이 알부자라는 것이야 다들 알고 있었고 사장님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는 남편의 성격을 이용하는 사람들 천지였죠. 결국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사기로 판명났고 꽤 많은 땅을 처분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무렵 남편이 여자를 하나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시작됐죠. 당시 저는 임신한 지 5개월이었고 뱃속엔 현수가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헌데 남편은 그 여자를 결혼하겠다며 집에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뻔뻔하게 결혼을 한 저를 두고 다른 여자 손을 잡고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죠.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만 있으면 나 이제까지 손해본 것들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니까. 집도 부자고 대학도 나온 그런 여자야. 미국에 유학도 다녀왔고. 시어머니도 그땐 당황하시며 제 눈치를 보셨죠.
아무리 그래도 너 결혼했고 뱃속에 애도 있는데 조강지철 버리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사람들 시선도 있는데 아들. 엄마 무슨 조강지처야. 내가 원해서 결혼했어? 영감탱이가 노망나서 억지로 시킨 결혼이야. 자기 죽을 때 돼서 약속을 지킨다 만다 이러면서 억지로 했다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걸 내가 왜 지켜야 해? 그렇게 장인어른이 좋으면 둘이 결혼하든가. 왜 자식한테 그런 짐을 떠넘기냐고. 엄마, 내 소원이야. 이 여자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어? 하지만 복남아, 이건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엄마, 땅 넘긴 거 돌려받아야지. 나도 나름 노력하려고 하는 거잖아. 무슨 빙하수인지 뭔지 때문에 사람들한테 돈 물어주다가 어이없게 빼앗긴 그 땅 안 찾을 거야? 아들 못 믿어? 땅을 돌려받아?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 엄마, 이대로는 진짜 우리 평생 놀고 먹지도 못해. 알잖아. 우리 그 땅 빌려주고 수익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젠 좋은 땅은 다 팔아버려서 남은 거 뭐가 있어? 지금 그나마 남은 땅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냐고. 결국 엄마도 밭일하면서 남들처럼 그렇게 살게 될걸? 그래도 좋아. 엄마도 나도 힘든 일 해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텐 기회야. 평생을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랐던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테죠. 그게 아님 저와는 달리 귀티가 줄줄 흐르던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울고 빌고 제발 여기서 있게만 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결국은 돈 몇 푼 쥐어준 채 그렇게 저를 내치시더군요. 그렇게 혼자 아이 낳고 살게 됐던 겁니다. 헌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시어머니는 거의 다 죽어가는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죠.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처음엔 온갖 선물 공세에 잘 사는 척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다 무슨 사업을 시작했고 땅 되찾으려면 일부 정도의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남은 땅을 대부분 처분해서 들려줬어. 근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그것들이 도박을 했다는 거야. 그 여자가 내 아들도 끌고 갔는지 노름에 빠져서는 복남이도 눈이 돌아선 나까지도 공격을 하더구나. 처음엔 울고불고 하면서 빌어서 돈 가져가더니 어느 날은 돈 내놓으라고 집안을 다 뒤지고. 그 말에 속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이 터진 뒤에 뻔뻔하게 절 찾은 게 얄미워 비꼬며 대꾸했죠. 참 꼴 좋으시네요. 그렇게 제 말은 싹 다 무시하시더니. 그래, 이제 속이 후련하니? 기분 좋아? 내가 거짓걸로 나타나서? 네, 아주 좋아서 죽겠어요. 두고두고 평생 웃을 수 있는 일이네요. 반찬이 없어도 밥이 술술 넘어갈 정도로 꼬습기까지 하고요. 이전 같았으면 귀싸대기를 맞출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안쓰러울 정도로 말라 있었고 눈빛은 텅 빈 것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툴툴거려도 가만히 듣기만 하고 대꾸조차 못하는 걸 보니 마음이 더 쓰였죠. 결국 저는 그런 시어머니는 그냥 두지 못했고 저희 집에서 살게 했네요. 물론 입장이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종종 쓸쓸한 눈빛으로 제게 이전의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죽기 전에 남편이 아들한테 돈 퍼주지 말라는 유언을 안 지켜서 그 사람이 화가 났을까? 생각해보니 너한테 잘하라는 유언도 안 지켰지. 내가 내 무덤을 팠어. 후회하세요? 그때라도 저한테 잘할걸? 아니, 내 성질 알고 내가 아들 귀의하는 건 안 바뀌었겠지. 근데 딱 하나 후회하는 건 있어. 조강지쳐 버리겠다는 아들이 그 여자 손목 잡고 왔을 때 뺨이라도 한 대 칠걸. 그년 머리채라도 휘어잡아서 네 속이라도 좀 풀어줄걸 하는 후회. 어머님 이제 늙으셨나 봐요. 후회를 아주 달고 사셔. 그냥 이제라도 잘해요. 넌 나 안 밉니? 손에 칼 안 들었다 뿐이지 입에 칼 물고 널 매번 그렇게 찔렀는데도 왜 날 받아줬니? 왜 나한테 밥을 줬어? 난 쫓겨날 각오하고 왔는데 너 안방이 제일 따뜻한 자리를 내줬잖아. 도대체 왜?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야 저한테 미안해했던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미안해서 저 쫓아내시며 돈 쥐어주신 거잖아요. 유일하게 그때 제 눈치 보셨던 것도 어머님이었고요. 무엇보다 저도 이참에 큰 소리 좀 치려고요. 왜요? 이러니까 저 나쁜 며느리 같아요? 그게 나쁜 거니? 너도 참 속도 좋구나. 후회 그만하세요. 어차피 변하는 건 없는데요. 하나는 변하지. 내 마음. 늙으니까 미안하단 말도 안 나와. 가족이니 그냥 넘어가려고 대충 얼버무리고 사과도 안 하고 넘기는 거 말이야. 정말 미안하다, 현수애미야.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너한텐 정말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안해. 내가 그래도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너한테 정말 잘하마.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더니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산 지 1년도 되지 않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가시는 길에 본인이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았던 집을 제 앞으로 남기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돈으로 작은 3층짜리 건물을 샀고 1층에서 국수집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크기가 작아도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팔자 좋다 하겠지만 사실상 속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들은 그 건물 하나 믿고 사고를 빵빵 터뜨렸고 이혼한 남편 역시도 저를 10여 년 넘게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죽고 제가 집을 넘겨받았다는 걸 안 남편은 그 뒤로 돈만 떨어지면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이만큼 뜯어먹었으면 얼른 이 건물 내놔. 이거 우리 엄마가 남긴 내 유산이야. 넌 아무 권리도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당장 내놔. 당신 경찰서에 또 잡혀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법원에서 이미 판결 내린 사건이야. 당신이 고소든 고발이든 마음대로 해봐. 이미 어머님 유산에 사망보험금까지 다 말아먹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요즘엔 카지노 들락거린다며? 참 못났다. 못났어. 이 미친년이 감히 서방한테 못나? 지금 내가 이 꼴 됐다고 무시해? 나 그래도 이전엔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야.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나? 도박으로? 헛꿈 꾸지 말고 현실을 좀 살아. 그리고 당신은 오래전부터 내 서방 아니야. 또 뭐? 사장? 웃기고 있네. 사업도 제대로 한번 안 해봤으면서 다방 여자들한테 사장 소리 듣는 게 전부였다는 거 나도 다 알거든? 어쭈. 예전엔 내 눈도 못 마주치던 게 아주 늙으니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지? 예전에도 눈을 못 마주치던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어서 안 본 거야. 착각도 유분수짓. 당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만큼 나도 당신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 알긴 알아? 웃기시네. 예전엔 질질 짜면서 나한테 쫓아내지 말라고 벌벌 기던 년이 너였어. 거지 같은 이불 한 채 들고 시집와서 죽어가던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 당연히 내 몫이야. 그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한테 넘겨. 아님 우린 이렇게 끝까지 가야 한다고. 안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확 불이라도 질러버릴지도 모르지. 어디 마음대로 해봐. 저는 몇 번이나 찾아와서 가게에 돈통을 훔치는 남편을 보다 못해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접근 금지를 신청했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참으려고 했었는데 제 아들 앞에서도 허세를 떠는 걸 보니 치가 떨렸기 때문이죠. 경찰에 잡혀가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를 갈던 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뒤론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며느리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내다 보니 행동만 투박하고 거칠 뿐이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아주 가끔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저희 시어머니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더욱더 잘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이 반찬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넉넉하게 만들었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먹긴 하죠 뭐. 그럴 땐 그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아. 다른 거 뭐 더 먹고 싶진 않아? 뭐 달래? 그거 무침 어릴 때 먹었는데. 달래? 잘 됐네. 요즘 달래 철이잖아. 내가 새콤달콤 맛있게 해줄게. 주변 이웃들은 제가 며느리를 모시고 사네 뭐 한다 말은 많았지만 저는 나름 그때가 좋았습니다. 아들도 잠잠하게 사고 안 치고 회사를 다녔고 며느리와도 조금씩이지만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설명한 것처럼 미친 사냥개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고양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가가면 물러나고 도망가기 바빴지만 어슬렁거리면서 제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게 귀엽기까지 했죠. 솔직히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잘한다는 걸 몰랐기에 그저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아로 자란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기에 딸 하나 키운다고 생각했고요. 헌데 제가 그런 사랑을 주니 며느리도 점점 바뀌게 된 겁니다. 하루는 뭔가 크게 결심한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 이제 담배 끊으려고요. 왜? 혹시 어디 아파? 몸이 안 좋아? 병원 갈까? 어머님. 아니 무슨 담배 끊는다는 며느리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아, 참 진짜. 어머님도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 보통은 끊는다고 하면 진짜 그랬어야 했다. 아니지. 애초에 피우는 것 자체부터 뭐라고 하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동네 아줌마들도 매번 뭐라고 하는데. 누가? 또 앞집 슈퍼 아줌마가 뭐라 그랬어? 참나. 그 앞에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걸으면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피운다는데 왜 자기가 난리래? 본인 아들은 아주 꼴초에다가 술까지 먹으면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담배 가지고 뭐라고 해? 건강이 걱정되어 한마디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여자라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선 넘었지. 그런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어. 눈치 보지 말고 펴. 그런 이유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 끊으려고요. 저 아이 가지고 싶은데 끊고 2년 기다렸다가 아니 3년 정도 기다렸다가 몸에서 니코틴 빠지고 나면 그때 아이 가질 생각이거든요. 어머 정말? 정말이야? 너 아이 가지기 싫다고 그랬잖아. 어머님이 봐주실 것 같아서 이참에 낳으려고요. 왜요? 싫으세요? 아니 나 좋아. 세이디가 아이 가지면 그 아이는 얼마나 더 예쁘겠어. 아유 근데 금연하는데 뭐 물건 필요하지 않어? 그거 뭐 TV에서 봤는데 금연 관련 뭐가 있다고 보건소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아마 세상에 며느리 데리고 금연 상담 받으러 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금연이라는 게 많이 힘들었는지 이따금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끝내 끊고 말았죠. 그런 며느리가 저는 대견하고 참 좋았습니다. 더구나 그 사이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냈고요. 그날 저희는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날 술에 취한 며느리가 혀꼬인 소리로 그랬죠. 어머님, 어머니가 진짜 내 엄마면 정말 좋겠어요. 나도 사랑받고 예쁘게 자랐을 텐데. 예쁜 공주 드레스 같은 옷도 입고 머리도 해달라고 조르고 핑크색 책가방 메고 그렇게 예쁘게 등교했던 애들처럼 저도 그렇게 세상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너 지금도 충분히 예뻐. 그리고 그게 뭐가 힘드니? 책가방도 내가 사줄게. 이참에 우리 아들 버리고 너 내 딸로 삼아도 난 아쉬운 거 없다. 현수 쫓아내고 나랑 둘이서 살래? 머리도 매일 만져줄 테니까 너 내 딸해. 또 마음이 없는 소리. 그래도 저 요즘은 숨을 좀 쉬는 것 같아요. 전에는 살아가는 것도 귀찮고 세상 참 아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도 어느 정도 좋은 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고맙다고요. 나도 참 고마워.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난 참 좋다.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아우, 어머님은 진짜 낯간지러운 말을 그냥 막 해. 그만해요. 닭살 돋았어.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며느린 질색을 했지만 그래도 전 며느리에게 매번 좋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기 전에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그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서 크게 아팠던 것만 빼면 말이죠. 이런 상황이니 아들 내외의 가출은 제겐 너무나 큰 충격이긴 했습니다. 혼자 끙끙 소가리를 하면서도 그저 아이들이 잘 살길 기도한 것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었죠. 그렇게 무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저희 며느리가 담배 핀다며 매일 뒷말을 하던 앞집 슈퍼 주인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아들과 딱 마주치고 말았죠.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얼어버렸습니다. 현수야, 너, 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어? 아유, 엄마 찾지 말라니까. 찾은 거 아니야. 우연히 여기 온 거지. 결혼식 참석하다가. 도대체 왜 그래?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니? 내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어? 싫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나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말을. 엄마가 지금까지 무슨 심정으로 살았는데. 저는 거의 오열을 했죠. 만나면 화만 날 줄 알았는데 막상 아들의 몰골을 보니 사람 꼴이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슈퍼 가는 길에도 머리 만지고 옷 제대로 입고 나가는 게 제 아들이었어요. 누구 핏줄 아니랄까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헌데 그날 아들의 행색은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머리도 며칠은 안 자른 것처럼 지저분하게 길었고 옷도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죠. 그걸 보니 속이 터져서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엄마, 엄마 울지 마. 미안해. 진짜 나도 그러기 싫었어. 근데 이 편이 엄마한테나 그 사람한테나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뭐? 너희 무슨 일 있지? 뭐야?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면. 엄마 여기서도 너 거짓말하면 너 다신 안 봐. 그럴까? 엄마 죽는 거 보고 후회할 거야? 아들은 제 말에 머리가 혼란스러운지 계속 망설이더니 제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한 마트 앞이었고 며느린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순간 머릿속으로 돈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익숙한 한 남자가 건들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죠.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며느린 사색이 되어서 일을 하다 말고 나왔고 두 사람은 마트 뒤로 빠르게 사라졌죠. 저는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 인간이 왜... 그럼 혹시 동네에 돌던 소문이 저 인간이야? 우리 며느리가 나이 든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이? 맞아, 아빠야.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실은 세희 말이야. 아빠가 보낸 사람이야. 뭐? 너희 아빠가 세희랑 원래 알던 사이라고? 아들에게서 들은 말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접근 금지를 당해서 이를 갈고 있을 때 도박장에서 오며 가며 알고 지냈던 세희에게 제안을 한 거였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멍청하고 그 아들 엄마에게 건물이 있는데 제법 돈이 된다고. 둘 다 살살 구슬리면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줄 테니 그 집에서 돈이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쓰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혹한 세이는 제 아들에게 접근을 했고 돈을 빼돌려 실제로도 도박을 했다고 했어요. 결혼 초에 이따금 친구들을 보러 간다고 했던 게 바로 카지노였던 겁니다. 엄마,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엄마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 됐어. 더는 설명 필요 없으니 얼른 가. 얼른 며느리한테 가자고. 저는 성큼성큼 남편과 며느리가 들어간 건물 뒤편으로 따라 들어갔고 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봤죠. 동시에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쩔 줄 몰라서 사색이 되더군요. 반면 남편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들었어? 다 알게 된 거야?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이 년이 어떤 년인지 알아? 꽃뱀이야, 꽃뱀. 남자들 등골 빼먹는 그런 여자라고. 도박에 중독된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당신한테 접근해서 아들까지 빼돌린 나쁜 년이란 말이지. 재밌지 않아? 결국 당신도 울 엄마 꼴 그대로 당했네. 아이, 바로 그거야. 내가 그 표정 보려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때? 기분이? 제대로 뒤통수 맞아서 콱 죽고 싶지? 어? 일부러 이랬구나. 나한테 돈 빼올 방법은 없으니 같이 망하자. 그래. 아, 그렇게 내가 뭘 했어? 두고 보자고 했지. 나 박봉남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감히 날 무시하고 혼자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인연을 너희 집에 딱 박아 놓은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물고 빠는 걸 보니까 내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근데 목적 달성했으면 꺼지지 왜 여기서 서성거려? 아니, 무슨 목적을 달성해? 인연이 당신 배물이며 건물 판 돈 다 들고 튀어서 도박으로 날렸다는데 내가 서성거리는 게 아니라 인연한테 받을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야. 수소문까지 해서 내가 이것들 사는 곳 알아낸 거고. 난 정당해. 그러니까 당신은 이쯤에서 빠져. 꺼지라고. 이것들한테 돈 돌려받기 전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저는 그 말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그 말은 제게 모른 척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을 그냥 넘길 순 없었습니다. 애초에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해서 저는 전 남편에게 건물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들 내외는 제게서 한 푼의 돈을 뜯어가지 않았다는 걸 밝혔습니다. 전 남편은 믿지 않다가 제 며느리의 멱살을 움켜잡고 소리를 쳤죠. 너 인연 진짜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도대체 왜? 아, 그래서 혹시 너 사랑 뭐 그런 거에 빠진 거야? 그래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튄 거고? 와, 인연이 이거 개과천선했네. 너 같은 게 그런다고 사람 되냐? 야, 정신 차려. 웃기지도 않게. 내 며느리한테 인연 전연 그러지 마. 당장 그 손 놓고. 여보, 당신 이 여자가 카지노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알긴 알고 지금 감싸? 얼마나 더럽고 천박했는지 당신이 아냐고. 인연이 남자들이랑. 저는 그 인간이 말을 꺼내기 전에 달려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꽉 꿰물며 말했죠. 내 며느리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땐 너 내가 죽일 거야. 이게 미쳤나? 너 하늘 같은 서방한테! 저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아이, 내 코! 서방? 아니라고 했지. 당신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 당신한테 돈 뜯기지 말라는 게 유언이었어. 혹시나 본인 아들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3번만 참아주고 그 다음엔 코를 때리라고 하셨고. 그러니 난 그 유언 지켰고 이제 앞으로는 더는 안 참아. 야이씨! 이런 미친 할망구가! 저를 힘으로 누르려던 남편의 어깨를 저는 꽉 움켜잡곤 무릎을 꿇렸죠. 들어본 거라곤 화투짝이랑 카드패밖에 없는 이 한심한 새끼야. 난 그 사이에 밀가루 포대 들고 반죽하며 한평생을 보냈어. 세월도 흘렀으니 이제 당신은 힘으로도 나 못 이겨. 까불지 말고 우리 가족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코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는 벌벌 떨더니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는 와중에도 며느리가 꽃뱀이라며 몇 번이나 강조를 했죠. 제 인생은 망했고 아들도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시야에서 남편이 완전히 사라지자 며느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아들도 당황하더니 그 옆에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엄마, 이 사람 과거 알고 엄마가 실망할까봐 아버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세인은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도저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거고. 아들이 며느리 대신 변명을 하자 며느린 조용히 아들을 진정시키더군요. 저 꽃뱀 맞아요. 고아원 나와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며 아니 제가 나쁜 애였어요. 그런 애들 사이에서도 가장 나쁜 년.
카지노 근처에서 전당포 일을 시작했다가 도박에 중독됐고 거기서 남자들 등치면서 그 돈으로 또 도박하며 살았고요. 여보, 그러다 이 사람 만나서 또 등쳐먹을 계획한 것도 맞아요. 겉으로만 강한 척하지 속은 물러터진 이런 인간 어려울 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여보, 그만해. 사실이잖아. 근데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짜증나게. 이게 너무 따뜻하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야. 나는 돈만 들고 얼른 뜨고 싶은데 그런 나한테 자꾸 따뜻한 밥을 먹이고, 그래서 좀 더 있다가 그러다가 정신 차린 거죠. 아, 여긴 나 같은 년이 비비고 있을 곳 아니다. 얼른 튀자. 더 있다간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며느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쉬곤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돈 다 들고 튀었다고 하면 적어도 어머님을 괴롭히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만 나가면 모든 게 끝이라고. 근데 이 사람한테 들킨 거죠. 악착같이 저를 따라오겠다는데 말리지 못한 것도 죄송해요. 이 인간 고집 센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아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니까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진짜 미안해. 근데 이 사람을 혼자 두기엔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 당장이라도 꼭 죽을 사람처럼. 이제 어차피 들켰으니 여기까지 할게요. 이혼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따뜻하게 잘 쉬다가 갑니다, 어머님. 여보! 저는 가만히 듣다가 며느리가 힘없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자 그 아이의 손목을 잡았죠. 내 아들이 싫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니? 싫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제 곁에 3년 동안 있어줬고 협박받는 거 알고 있어서 돈도 같이 벌어서 아버님 다 준 사람인데 그럼 왜 이혼을 해? 그야 당연히 제 과거가. 못 들으셨어요? 저 꽃뱀이라고요. 그런데 네? 근데 그게 왜? 세희야, 나한테 넌 소중한 며느리고 내 딸이었어. 그러니까 그 과거 뒤로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우리 가족으로 남아있고 싶다고 하면 난 그걸로 됐어. 그런데도 나 버릴 거니? 여기서 이렇게 날 버릴 거야? 어머님, 지금 제 말 다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저 진짜 난잡하고. 나 버릴 거야? 말을 해. 나랑 내 아들 이렇게 버릴 거냐고. 며느린 양쪽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더니 눈물을 터뜨리며 제게 안겼습니다. 가기 싫어요. 저도 가기 싫다고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줬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입을 벌리고 울던 아이를 저는 어디에도 가지 말라는 듯 끌어안았습니다. 아들 역시 그런 저희 둘을 긴 팔로 안아줬고요. 우린 그렇게 다시 함께 살게 됐죠. 그날 이후 세이는 제 진짜 며느리, 진짜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말뿐이 아닌 진짜 노력을 하겠다며 새벽마다 공부를 시작했죠. 며느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고 아들도 자극을 받아 소방관을 목표로 인강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도전일지 몰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처음 가져본 미래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어요. 몇 번이고 떨어졌지만 며느린 1년, 아들은 3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을 했죠. 그게 바로 작년이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은 바뀌었네, 바뀌었어. 노력하면 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였어. 그 말에 며느리가 저를 꼭 안고 말했죠. 어머님,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전과는 달리 요즘은 동네에서 다들 저희 가족을 부러워합니다. 누군가 행복함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답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변해주길 조르는 대신 묵묵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 또 과거보단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보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매일이 행복하네요. 끝으로 제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당신 곁에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